회춘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10가지. 첫 번째 방법,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어라.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가치관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나이가 들어도 20, 30년은 젊어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대상이 중요한가? 하버드 의대에서 75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무려 700명 이상을 평생 추적 관찰한 결과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애착을 가진 대상이 있느냐 없느냐였죠.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의욕과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고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생물학적으로 스트레스가 줄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 첫째, 반려동물을 키워보세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부담스럽다면 작은 새나 물고기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주고 말을 걸고 돌보는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에게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둘째, 식물을 키우세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새순이 나오는 걸 지켜보세요. 식물은 여러분의 관심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새 잎이 나왔네, 꽃봉오리가 맺혔어 하며 매일 확인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을 젊게 만듭니다. 셋째, 취미로 수집하는 물건을 만드세요. 우표든 동전이든 작은 인형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모으고 정리하고 감상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다림과 기대감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걸 구할까, 어디서 구할까 고민하는 그 과정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넷째, 가치관이나 신념을 사랑하세요. 나는 환경보호를 사랑해, 나는 봉사활동을 사랑해 같은 추상적인 대상도 훌륭합니다. 매주 재활용을 철저히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는 것. 이런 활동들이 여러분에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줍니다. 핵심 원리.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돌보면서 뇌의 전두엽은 계획과 판단을, 편도체는 감정을 담당하고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모두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젊음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과 손주를 돌보는 노인의 뇌를 MRI로 촬영한 연구가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노인의 뇌는 10년은 젊게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내일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감이 세포 하나하나를 깨웁니다. 두 번째 방법, 항상 설레여라. 쉬지 말고 설레여라. 나이 들면 설렐 일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렘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설렘을 잃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합니다. 설렘의 과학. 설렘이란 무엇일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렘은 예측 불가능한 긍정적 기대감입니다. 뇌의 보상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태죠. 이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설레는 경험을 한 60대 이상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50% 이상 느렸다고 합니다. 결국 설렘이 치매를 예방하는 겁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 첫째, 매주 작은 이벤트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엔 평소 안 가던 식당에 가볼까? 토요일 아침엔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볼까? 같은 작은 계획들이요. 중요한 건 평소와 다른 것입니다. 루틴을 깨는 순간 뇌는 깨어납니다. 둘째, 드라마나 소설에 빠져보세요. 그게 무슨 설렘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기다리는 그 마음, 다음 회에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그 감정이 바로 설렘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 9시에 드라마가 방영된다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일주일이 설렙니다. 셋째, 복권이나 경품 응모를 해보세요. 당첨될까 하는 기대감, 당첨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의 두근거림. 물론 당첨 확률은 낮지만 중요한 건 당첨 여부가 아니라 기대하는 과정입니다.
일주일에 1,000원짜리 복권 한 장.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설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누군가를 만날 약속을 잡으세요. 친구든, 자식이든, 손주든.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자. 약속만 있어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설렙니다. 뭐 입고 나갈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다섯째,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세요. 뭔가를 주문하고 택배가 오는 걸 기다리는 그 설렘. 언제 올까? 어떻게 생겼을까? 기대하는 시간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비싼 것일 필요 없습니다. 5,000원짜리 작은 소품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쉬지 말고 설레어야 할까? 뇌는 기대감이 없으면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듯이요. 하지만 설레는 일이 있으면 뇌는 항상 활성 모드를 유지합니다. 이게 바로 젊음의 비결입니다. 또한 설렘은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적당한 설렘은 심박수를 약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는 마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일본의 한 신장 전문의는 하루에 3번 설레면 협심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 동심을 잃지 마라. 아이들은 왜 항상 에너지가 넘칠까요? 왜 그렇게 빨리 배우고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질까요? 바로 동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심은 나이와 관계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심이란 무엇인가? 동심은 단순히 어린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심의 본질은 3가지입니다. 첫째, 호기심입니다. 저게 뭘까? 왜 그럴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태도. 둘째, 순수함입니다.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 셋째, 놀이정신입니다. 무엇이든 재미있게 만드는 능력.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0대에도 동심을 유지한 사람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50대 평균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동심이 뇌를 젊게 유지하는 겁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 첫째, 매일 하나씩 질문하세요. 저 새는 무슨 새일까? 저 꽃 이름은 뭘까? 저 건물은 언제 지어졌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아보세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누군가에게 물어보세요. 2. 질문 탐색 발견의 과정이 뇌의 신경회로를 새롭게 만듭니다. 둘째, 색칠 공부를 해보세요. 요즘은 어른을 위한 컬러링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만다라, 자연 풍경, 동물 등 다양한 주제가 있죠. 색연필을 잡고 한 칸 한 칸 색을 칠하다 보면 영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색을 선택하고 조화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뇌가 활성화됩니다. 셋째, 레고나 퍼즐을 해보세요. 그게 애들 장난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레고는 현재 성인 소비자가 전체의 40%가 넘습니다. 작은 조각들을 맞추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공간지각 능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키웁니다. 치매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넷째, 놀이터에 가보세요. 손주와 함께 가는 것도 좋고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그네를 타보세요. 미끄럼틀을 타보세요. 창피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네를 타며 바람을 느끼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고 그 기억이 뇌를 자극합니다. 다섯째, 만화책이나 동화책을 읽으세요. 이 나이에 만화책 맞습니다. 만화책은 그림과 글이 함께 있어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또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만화책 읽기가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심의 과학적 효과.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익숙한 것만 반복하게 됩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사람을 만나죠. 이러면 뇌는 자동 모드로 들어가 에너지를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동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뇌는 수동 모드에서 능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고 기존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젊어짐입니다. 또한 동심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놀이를 하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킬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웃고 밝은 이유가 바로 이 엔도르핀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 운동을 꾸준히 하라. 이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하지만 어떻게 운동해야 회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단순히 많이 움직인다고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동이 회춘에 미치는 영향. 듀크 대학교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한 60대 노인들의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 즉 세포 나이를 나타냄 길이를 측정했더니 운동하지 않는 같은 나이 사람들보다 평균 9년이나 젊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나이를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BDNF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도록 돕습니다. 특히 해마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의 크기를 실제로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첫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겁니다. 약간 숨이 찬다는 건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를 말합니다. 빠르게 걷기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며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특히 아침에 햇빛을 보며 걷는다면 비타민 D도 생성되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근력 운동?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량은 3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합니다. 70대가 되면 30대 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내분비 기관입니다. 근육에서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전신의 염증을 줄이고 혈당을 조절하며 심지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스쿼트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올리기 등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회, 한 번에 20분 정도면 됩니다. 셋째, 균형 감각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위험한 게 낙상 넘어짐입니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균형 감각 운동은 이를 예방합니다. 한 발로 서기, 뒤로 걷기, 일자로 걷기, 발을 일직선상에 놓고 걷기 등이 있습니다. 한 발로 서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양치질할 때, 요리할 때, TV 볼 때 한 발을 들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10초도 힘들 수 있지만 매일 하다 보면 1분도 가능해집니다. 이 운동은 손의 균형을 담당하고 전정기관, 즉 귀 속의 균형 감각을 자극합니다. 넷째, 스트레칭입니다. 유연성은 젊음의 바로미터입니다. 몸이 뻣뻣하면 동작이 느려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지며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 자기 전 10분, 전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특히 중요한 부위는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어깨, 목입니다. 각 부위를 20초 또 30초씩 천천히 늘려주세요. 통증이 있으면 안 되고 당기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의 타이밍과 강도.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밤에 숙면을 돕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부담스럽다면 저녁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강도는 조금 힘들지만 할 만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회복되는 정도면 적절한 강도입니다. 너무 격렬하게 하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증가해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운동은 매일 조금씩이 가끔 많이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3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의 효과는 지속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운동을 섞어서 하세요. 월수금은 걷기, 화목토는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면 몸의 여러 부분이 골고루 발달합니다. 다섯째 방법. 가끔은 일탈을 즐겨라. 일탈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탈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작은 모험을 의미합니다. 왜 일탈이 필요한가? 인간의 뇌는 패턴을 좋아합니다. 패턴은 에너지를 절약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패턴은 뇌를 잠들게 만듭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음식을 먹으면
뇌는 자동 조종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덜란드 연구진의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70대 노인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매주 새로운 활동을 하나씩 하게 했습니다. 가본 적 없는 식당, 새로운 취미, 낯선 동네 산책 등 6개월 후 두 그룹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새로운 활동을 한 그룹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성되어 있었고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도 20% 이상 높았습니다. 구체적인 일탈 방법. 첫째,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세요. 꼭 먼 여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옆 동네, 다른 시장, 새로운 공원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낯선 환경입니다. 낯선 곳에 가면 뇌는 경계 태세로 들어가며 오감을 모두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며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평소 5호선을 타시던 분이라면 이번 주는 2호선을 타보세요. 다른 풍경, 다른 사람들, 다른 정거장 이름. 이 모든 게 뇌에게는 새로운 자극입니다. 둘째, 평소 안 먹던 음식을 먹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멕시코 음식을 먹어본다거나 육식 위주였다면 채식 위주로 하루를 보낸다거나 미각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맛은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고 기억에 강하게 남습니다. 또한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조리했을까? 생각하는 과정도 뇌 운동이 됩니다. 셋째,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해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양치질을 해보세요. 처음엔 정말 어색하고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색함이 뇌를 깨웁니다. 뇌는 익숙한 행동을 할 때는 거의 에너지를 쓰지 않지만 낯선 행동을 할 때는 전두엽을 총동원에 집중합니다. 다른 예로는 평소 버스를 타시던 분은 한번 지하철을 타보세요. 평소 혼자 장을 보시던 분은 친구와 함께 가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뇌에게는 큰 자극입니다. 넷째, 나이에 맞지 않는 젊은 활동을 해보세요. VR 체험방에 가보세요. PC방에 가서 게임을 해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게임? 하실 수 있지만 게임은 손과 눈의 협응, 순간 판단력, 전략적 사고를 모두 요구합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 자체가 일탈이자 젊어지는 길입니다. 다섯째, 평소 안 하던 멋을 부려보세요. 남성분이라면 밝은색 셔츠를 입어보세요. 여성분이라면 평소와 다른 화장을 해보세요.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외모의 변화는 자신감을 주고 그 자신감이 내면을 젊게 만듭니다. 일탈의 빈도. 일탈은 너무 자주 하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적절한 빈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23번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신선함을 유지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일탈이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번지점프를 한다거나 과음을 한다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일탈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일탈의 핵심은 안전한 범위 내에서의 새로움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 항상 메모하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항상. 나이 들면 깜빡깜빡해서. 이 말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메모하세요. 메모는 단순히 잊지 않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메모는 뇌를 훈련시키는 도구입니다. 메모의 과학적 효과.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먼저 생각을 정리해야 하므로 전두엽이 작동합니다. 그 생각을 언어로 변환하면서 측두엽이 작동합니다. 손을 움직여 글자를 쓰면서 운동 피질이 작동합니다. 쓴 글을 읽으면서 시각 피질이 작동합니다. 도쿄대학 연구팀은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6개월간 매일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해마 기억을 담당 부피가 평균 5% 증가했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0% 향상되었습니다. 메모와 기록이 실제로 뇌를 성장시킨 겁니다. 무엇을 메모할까? 첫째, 오늘 있었던 일을 메모하세요.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런 일상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기록을 읽으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기억 재생 기능이 강화됩니다. 둘째, 새로 배운 것을 메모하세요. TV에서 본 정보, 신문에서 읽은 기사,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
나는 기억력이 좋아서 메모 안 해도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 반대입니다. 메모를 하는 사람이 기억력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메모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뇌에 한 번 더 입력되고 나중에 그 메모를 읽으면서 또 한 번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해야 할 일을 메모하세요. 해야 할 일을 리스트로 만드는 겁니다. 내일 은행 가기, 다음 주 병원 예약하기, 손주 생일 선물 사기 등등. 이렇게 메모해두면 뇌는 기억의 부담에서 해방됩니다. 그 여유 공간으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감사한 일을 메모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같은 작은 감사들을요. 감사일기는 긍정적인 기억을 강화시켜 우울증을 예방하고 행복감을 높입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25% 높았다고 합니다. 다섯째, 목표를 메모하세요. 올해 안에 제주도 가기, 손주 돌잔치까지 5kg 빼기, 영어 단어 100개 외우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요. 목표를 글로 쓰면 실현 가능성이 42%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 쓰는 순간 그 목표가 뇌에 명령으로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메모 도구, 종이 노트가 가장 좋습니다. 디지털 메모보다 손글씨가 뇌 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수첩을 하나 사서 항상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적으세요. 단, 스마트폰 메모도 괜찮습니다. 나는 손글씨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하세요. 중요한 건 기록하는 습관이지 도구가 아닙니다. 메모의 부수적 효과. 메모를 하면 관찰력이 좋아집니다. 메모할 것을 찾다 보면 평소 지나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꽃이 예쁘네, 저 구름 모양이 재미있네 같은 작은 발견들이요. 이런 관찰력이 바로 젊은 뇌의 특징입니다. 또한 메모를 하면 자기 객관화가 됩니다. 일주일 후, 한 달 후 자신의 메모를 읽어보면 아, 내가 그때 이랬구나 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인식 능력을 높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7번째 방법, 시간을 금은보화보다 소중히 여기라. 시간이 돈이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과 회춘의 관계,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더 젊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더 활동적이고 더 계획적이며 더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 관리를 잘하는 70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또래들보다 스트레스 수치가 40% 낮고 삶의 만족도가 60% 높았다고 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정신건강에 좋은 겁니다. 구체적 실천 방법. 첫째, 시간 낭비를 줄이세요. 하루를 돌아봤을 때 오늘 뭐 했지? 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건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특히 TV를 무의미하게 보는 시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TV를 본다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정해서 보세요. 그냥 켜놓고 채널을 돌리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영상 한 개만 보자 했다가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경험 있으시죠?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해진 시간만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하루의 계획을 세우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이것과 저것을 하자 간단하게라도 계획을 세우면 하루가 훨씬 충실해집니다. 계획이 없으면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리지만 계획이 있으면 하루를 사는 겁니다. 계획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정하세요. 오늘은 산책 30분, 친구에게 전화, 책 읽기 30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황금 시간을 활용하세요. 우리 몸에는 하루 중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전 10시, 12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세요. 두뇌 활동, 창의적인 일, 중요한 대화 등을요. 반대로 오후에는 단순 반복 작업이나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멀티태스킹을 하지 마세요. 나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잘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뇌과학적으로 멀티태스킹은 불가능합니다.
뇌는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면 주의력이 분산되어 효율이 떨어지고 실수도 많아집니다. TV를 보면서 전화를 하거나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이런 습관을 버리세요. 한 번에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그게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5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부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손주 봐달라,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 물론 도와드리는 건 좋지만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다 보면 정작 자신의 시간은 사라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는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미안하지만 그날은 다른 약속이 있어. 지금은 좀 힘들어서 라고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시간의 질을 높이는 방법. 시간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의미 없이 TV를 보는 것과 1시간 동안 손주와 대화를 나누는 것. 둘 다 1시간이지만 나중에 남는 건 후자입니다. 시간을 보낼 때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시간이 나중에 기억에 남을까? 이 시간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까?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특징.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늘 바쁩니다. 하지만 좋은 바쁨입니다. 의미 있는 일로 바쁜 겁니다. 그들은 권태를 느끼지 않습니다. 항상 할 일이 있고 기대되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도 활력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살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방법, 항상 공부해라. 죽음이 공부와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장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학습의 과학,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뇌가 평생 동안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나이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배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이 인상적입니다. 70대 노인들에게 3개월 동안 저글링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뇌 회백질 신경세포가 모인 부분이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70대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뇌가 물리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또한 평생 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64% 낮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공부할까? 첫째, 외국어를 배우세요. 외국어 학습은 뇌의 최고의 운동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면서 해마기어가 활성화되고 문법을 이해하면서 전두엽 논리 활성화되며 발음을 연습하면서 운동 피질과 청각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영어? 하실 수 있지만 목표를 높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단어 3개만 외워도 1년이면 1000개가 넘습니다. 간단한 회화 한 문장씩 외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언어, 체계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악기를 배우세요. 악기 연주는 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사용합니다. 악보를 읽으면서 시각 피질이 리듬을 맞추면서, 청각 피질이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운동 피질이 감정을 표현하면서 변연계가 모두 작동합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뭐든 좋습니다. 완벽하게 연주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동요 하나 정도 연주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연습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셋째, 새로운 취미를 배우세요. 서예,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요리, 정원 가꾸기 등등. 중요한 건 이전에 해보지 않은 거 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잘하는 걸 계속하는 건 뇌에 새로운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울 때는 기초부터 배우세요. 유튜브 강의, 문화센터 수업, 책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서툴고 실수하는 과정이 바로 뇌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넷째, 디지털 기기를 배우세요. 나는 기계치라서.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앱을 배우고 기능을 익히는 과정이 뇌에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세요. 메모 앱 사용법,
사진 편집하는 법, 유튜브 영상 찾는 법, 인터넷 쇼핑하는 법 등등. 이런 것들을 배우면 삶의 편의성도 높아지고 뇌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역사나 과학을 공부하세요. 공부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재미있는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교양 서적을 읽는 것도 공부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역사는 좋습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배우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왜 그랬을까? 질문하는 과정이 비판적 사고력을 키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 같은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이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킵니다. 공부하는 방법. 첫째, 조금씩 꾸준히 하세요.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세요. 가장 확실한 학습 방법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운 내용을 손주에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더 확실하게 내 것이 됩니다. 셋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는 당연합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더 잘 배웁니다. 틀렸네.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과정이 바로 학습입니다. 공부의 부수 효과. 공부를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배울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요. 이 자신감이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됩니다. 또한 공부는 사회적 연결을 만듭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방법. 소식하고 또 소식하라. 소식은 말 그대로 적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 장수의 비결로 여겨져 왔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소식의 과학적 근거. 칼로리 제한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레서스 원숭이 실험입니다. 위스콘신 대학 연구팀은 원숭이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평소대로 먹이고 다른 그룹은 칼로리를 30% 줄여 먹였습니다. 20년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식한 그룹의 원숭이들은 털이 윤기나고 피부가 팽팽하며 활동적이었습니다. 반면 평소대로 먹은 그룹은 털이 빠지고 피부가 처지고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외모만이 아닙니다. 소식한 그룹은 당뇨병, 심장병, 암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고 평균 수명도 10년 이상 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식을 하면 오토파지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이 쌓이는데 음식을 적게 먹으면 세포가 지금은 에너지가 부족하니 청소부터 하자 하며 노폐물을 분해합니다. 이 과정이 세포를 젊게 유지합니다. 또한 소식은 SIRTL이라는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유전자는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DNA 손상을 복구하며 염증을 줄입니다. 구체적인 소식 방법. 첫째, 배부르게 먹지 마세요. 한국 속담에 배부르면 눕고 싶고 배고프면 일하고 싶다는 말이 있습니다. 식사 후 졸리고 나른한가요? 그건 너무 많이 먹은 겁니다. 배의 80%만 채우세요.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의 격언이 바로 하라아치 부후 바펀입니다. 배를 80%만 채운다는 뜻이죠.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접시를 사용하세요. 같은 양이라도 작은 접시에 담으면 많아 보입니다. 또한 천천히 먹으세요. 음식을 입에 넣고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옵니다. 둘째, 간식을 줄이세요. 특히 단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최소화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 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대신 과일, 견과류, 요구르트 같은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셋째,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세요. 간헐적 단식이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168이라는 방법입니다. 16시간은 금식,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저녁을 먹었다면 다음날 아침은 거르고 점심 11시에 첫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7시까지만 먹는 겁니다. 처음엔 아침에 배가 고프겠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간헐적 간식은 소화기관에 휴식을 주고 인슐린 수치를 낮추며 앞서 말한 오토파지를 촉진합니다. 단, 지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넷째, 물을 많이 마시세요. 하루 1.5리터가 적당합니다.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배고픔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배가 고프다 싶을 때 물을 한 잔 마시면 공복감이 완화됩니다. 다섯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으세요. 먼저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을 채워 포만감을 주고 이후 먹는 음식의 혈당 상승을 완화시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마지막에 먹는 탄수화물은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듭니다. 주의사항, 소식이 좋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굶으면 안 됩니다. 영양실조가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적게 먹되 영양소는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단백질 고기, 생선, 콩, 지방 견과류, 올리브유, 탄수화물 현미, 통곡물, 비타민 과일, 채소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마른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BMI 2325 정도가 가장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식의 추가 효과. 소식을 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소식을 하면 그 에너지가 뇌로 갑니다. 실제로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배고플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난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식은 경제적입니다. 음식비가 줄어들고 건강해지면 의료비도 줄어듭니다. 건강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10번째 방법, 가끔씩 어린이 채널이나 만화 채널을 정독하라. 마지막 방법이 가장 의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효과적입니다. 왜 어린이 콘텐츠인가? 어린이 콘텐츠는 단순함, 순수함, 재미를 추구합니다. 복잡한 어른의 세계와 달리 아이들의 세계는 명확하고 밝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되고 끝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이런 콘텐츠를 보면 우리 뇌는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어려운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판단하고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웃고 즐기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째,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보세요. 뽀로로, 또봇, 코코몽, 헬로카봇 같은 한국 애니메이션이나 토이스토리, 겨울왕국, 주토피아 같은 디즈니 영화도 좋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야 싶을 수 있지만 보다 보면 재미있습니다. 특히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은 어린이용이지만 어른이 봐도 감동적입니다. 업업, 코코코코, 인사이드 아웃 같은 작품들은 인생의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만화책을 읽으세요. 요즘은 웹툰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만화가 많습니다. 네이버 웹툰, 다음 웹툰, 카카오 페이지 등에서 다양한 장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개그 만화를 추천합니다. 마음의 소리, 유미의 세포들 같은 일상 개그 만화는 부담 없이 볼 수 있고 웃음을 줍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혈압이 낮아집니다. 셋째, 어린이 책을 읽으세요. 어린 왕자, 해리포터, 마틸다 같은 고전 동화나 판타지 소설은 나이와 상관없이 재미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순수한 감동을 줍니다. 또한 그림책도 좋습니다. 곰 사냥을 떠나자, 100층짜리 집 같은 그림책은 글은 적지만 그림이 아름답고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시각적 상상력이 발달합니다. 넷째, 어린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세요. 핑크퐁, 주니투니, 띠띠뽀 같은 채널에서는 동요, 율동,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처음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보다 보면 따라 부르게 되고 따라 추게 됩니다. 특히 동요를 따라 부르는 건 좋습니다. 노래는 음정과 박자를 맞춰야 하므로 뇌의 여러 부분을 사용합니다. 또한 가사를 외우면서 기억력도 훈련됩니다. 다섯째, 손주와 함께 보세요. 혼자 보기 부담스럽다면 손주와 함께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뽀로로 좋아해? 하며 웃을 수도 있지만 함께 보고 대화하는 과정이 세대 간 소통을 만듭니다. 또한 손주가 좋아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콘텐츠의 과학적 효과.
어린이 콘텐츠는 노스텔지어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기억, 걱정 없이 놀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런 긍정적인 회상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우울감을 줄입니다. 또한 어린이 콘텐츠는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적습니다. 뉴스나 드라마처럼 스트레스를 주는 콘텐츠와 달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일본 스쿠바 대학 연구팀의 실험이 있습니다. 70대 노인들에게 4주간 매일 30분씩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25% 감소했고 주관적 행복감은 40% 증가했습니다. 균형 잡힌 시청. 물론 어린이 콘텐츠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뉴스도 보고 교양 프로그램도 보고 드라마도 보세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어린이 콘텐츠를 섞어보세요. 마치 식사 후 디저트처럼 마음의 디저트로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 기분이 우울한 날, 이럴 때 어린이 콘텐츠를 보세요. 15분만 봐도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겁니다. 편견 버리기. 나이 들어서 만화를 보면 창피하지 않나? 전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7, 80대 노인들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흔합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노인들이 디즈니 영화를 즐깁니다. 즐거움과 행복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행복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린이 콘텐츠를 보며 웃고 감동받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회춘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회춘하는 10가지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방법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늙는다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과 정신은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고 설레는 일을 계획하고 동심을 찾고 운동하고 작은 일탈을 즐기고 메모하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공부하고 소식하고 어린이 콘텐츠를 보세요. 회춘은 마법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만들어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젊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청 중이신 시니어 트러블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의 활력, 그리고 재미를 위해 주기적으로 새로운 영상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